문조, 나츠메 소세키, 1908년 10월에 와세다로 이사하다. 마치 절광가도 같은 서재에서 턱을 괴고 사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미에기치가 왔다. 그는 나에게 새를 길러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에기치에게 어떤 새를 기르는 게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는 주저없이 문조를 길러보라고 한다. 문조는 미에기치의 소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새니까 아름다운 새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럼 사주게나 하고 부탁했다. 그러나 미에기치는 꼭 길러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럼, 그럼 기르고 말고. 내가 턱을 괸 채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미에기치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때 처음으로 나는 미에기치가 나의 이런 태도에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채 3분이나 지났을까. 이번에는 새 장을 사지지요 라고 덧붙인다. 나는 이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좋지, 물론 좋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미에기치는 자신의 제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 장에 관한 설명을 일일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미에기치의 설명은 꽤 복잡한 것이었으나 지금 내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은 없다. 나는 그의 얘기를 단순하게 듣기만 하다가 괜찮은 물건은 20엔가량 된다는 대목에서 그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정도의 말을 덧붙인 게 전부였다. 미에기치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간데 모르고 계속되자 나는 말허리를 자르며 도대체 새 장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를 파는 어느 가게에도 있다는 평범한 대답이 이어졌다. 나는 다시 새 장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장 말입니까? 그게 뭐랄까요. 뭐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어요. 미에기치의 말은 늘 이런 식이다. 그의 말은 늘 분명함이 없다. 구름 잡는 얘기 같다. 자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이야기해서야 어디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미에기치의 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다. 미에기치는 나의 힐난하는 표정을 보더니 이마에 손을 얹고 전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코마고메에 새 장을 만드는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만 노인이어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외로워졌다. 일이 어찌됐건 이미 말이 떨어진 이름으로 모든 일을 미에기치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러자 미에기치는 지체 없이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민다. 나 역시 거리낌 없이 돈을 지불했다. 미에기치는 항상 독특한 지갑을 갖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 어디서 샀는지 알 수 없으나 3번 접히는 비단 지갑을 옆구리에 끼고 자신의 돈이든 남의 돈이든 구분하지 않고 집어넣어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 나는 미에기치가 오엔 지폐를 이 지갑 안에 쑤셔 넣는 것을 틀림없이 목격했다. 이리하여 돈은 미에기치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새는 물론이고 새 장도 내 손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이 가을은 깊어갔다. 미에기치는 자주 나를 방문했다. 별 의미 없는 여자 이야기나 하고는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문조나 새장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쳐드는 가을 햇살에 좁은 툇마루는 화사한 가을빛이다. 어차피 문조를 기를 생각이라면 이 가을이 좋을 일이었다. 이 따뜻한 계절과 적절한 넓이의 툇마루라면 어떤 문조라도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에기치의 소설에는 문조가 찌오찌오 온다고 한다. 미에기치는 문조가 내는 찌오찌오 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찌오찌오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찌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빠졌던 경험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에기치 자신은 이런 문제에 관하여는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나 역시 물어본 적이 없다. 툇마루에는 가을 햇살이 여전하다. 그러나 문조는 울지 않는다. 그럴 즈음하여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마치 절광가도 같은 서재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턱을 괴고 상념에 잠겨보기도 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장지문을 닫고 나는 세상과 결별을 고하기라도 하는 듯한 얼굴로 타들어가는 화로뿐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조는 이미 잊은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에기치가 기세 좋게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녁 무렵이었다. 추웠는지 상체를 숙이며 화롯가에 바짝 다가앉는다. 음울한 얼굴 표정이 화롯불의 열기로 붉게 상기되었다. 미에기치는 호리우를 데리고 왔다. 호리우 쪽에서 본다면 귀찮은 일일 것이다. 두 사람은 세 장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미에기치는 세 장 이외에도 큰 상자를 하나 안고 있었다. 오엔이란 돈이 문조와 세 장, 그리고 상자로 바뀌어 있었다. 미에기치는 득이양양하다. 자, 한번 보시지요. 라든가 어이 호류 뭐해 램프를 이쪽으로 비춰봐 하는 둥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그 표정에 어울리지 않게 추위로 얼굴빛은 약간 보랏빛이다. 미에기치가 가져온 세상은 역시 근사했다. 받침대는 오칠이 되어 있다.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껍질을 가볍게 밀어낸 다음 고운 색을 입혔다. 이게 사멘이라고 한다. 호리우는 거참 싸군 하고 말한다. 나는 세 장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호류우와 미에기치의 표정을 보고는 역시 싸군 하고 말했다. 미에기치는 좋은 세 장이라면 그 가격이 20엔은 한다고 말한다. 20엔이란 말은 2번으로 두 번째를 듣는다. 20엔에 비교해 3엔은 물론 싼 가격이다. 선생님, 이 오칠은 양지에 내놓고 햇볕을 쬐면 검은 빛이 없어지고 점점 붉은 빛이 나오게 되지요. 라든가 또 이 대나무로 말씀드리면 한번 정성껏 쪄서 말린 것이니까 매우 단단하고 아름답지요. 라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미에기치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나는 무엇이 단단하고 아름다우냐고 물었다. 그러자 미에기치는 자, 그럼 새를 보시지요. 역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과 관계도 없는 답변을 한다. 역시 아름답다. 건넌방에 세 장을 갖다 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 문조는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새하얗게만 보인다. 웅크리고 있는 곳이 세 장만이 아니라면 도저히 새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물체와 흡사했다. 왠지 추워 보인다. 추운가 보군. 나는 미에기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상자를 만들었다는 미에기치의 설명이 되돌아왔다. 어두워지면 세 장을 이 상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세 장이 두 개인 이유가 궁금했다. 허술하게 만든 세 장은 가끔 문조를 목욕시킬 때 사용한다고 한다. 문조를 키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에기치는 또 다른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똥이 계속 쌓이면 세장 안이 지저분해지니까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에기치는 문조를 위해서라면 내게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을 듯하다. 나는 미에기치의 말에 수긍의 의미로 계속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내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를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소매자락에서 좁쌀 한 봉지를 꺼내든다. 좁쌀을 치켜든 미에기치는 나에게 주의라도 주려는 듯 말 속도가 빨라진다. 매일 아침 문조에게 이걸 먹여야 합니다. 만일 모이를 갈아주기 성가시면 모이 그릇을 밖으로 꺼내 껍질만이라도 후 불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조가 좁쌀 알맹이를 찾아내어 먹기가 어려워지지요. 물도 매일 아침 갈아주세요. 아참, 선생님은 늦잠을 주무시니까 일어나실 때 물을 갈아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문조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 듯 말을 이어나간다. 나는 미에기치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그때 호류우가 소매자락에서 모이 그릇과 물종지를 꺼내서 내 앞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미에기치의 완벽한 준비에 나는 감탄했다. 이런 정도로 준비가 철저하다면 어리상으로도 문조를 제대로 보살펴야 했다. 내심 여러 가지 탐탁하지 않았으나 나는 우선 한번 해보리라고 결심했다. 만약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아내를 비롯해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마침내 미에기치는 세 장을 신주 모시듯 신중하게 상자 안에 넣어 툇마루로 들고 나갔다. 그러고는 여기 두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절간과도 비슷한 서재 한복판에 자리를 펴고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잠들기 전 문조를 떠맡았다는 기분은 나를 그다지 유쾌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잠에 빠지자 여느 때의 밤처럼 평온해졌다.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나자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문조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빨리 일어나서 문조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8시를 넘기고 있었다. 세수하러 가는 길에 차가운 마루를 맨발로 밟으며 상자 뚜껑을 열어 세 장을 밝은 곳으로 드러냈다. 문조는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깜깜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리라. 주인을 잘못 만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을 생각을 하니 어쩐지 문조가 가엾어진다. 문조의 눈은 진한 흑색이다. 눈동자 주위에 다몽색 빛나는 수놓은 듯한 선이 새겨져 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선들이 갑자기 뭉쳐서 굵은 선으로 바뀐다. 바뀌었다고 생각한 순간 눈동자는 다시 동그래진다. 상자에서 세 장을 꺼내자마자 문조는 하얀 목을 갸웃거리며 검은 눈동자를 움직여가며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찌찌 하고 운다. 나는 조용히 세 장을 상자 위에 놓았다. 문조는 갑자기 횃대에서 날아올랐다. 갑자기 문조는 다시 횃대 위에 올라앉는다. 횃대는 두 개였다. 검은색 매화가지를 잘라 만든 횃대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놓여 있다. 횃대를 가볍게 밟고 있는 문조의 발은 매우 아름다웠다. 화사했다. 연분홍빛 발목에 진주를 깎아놓은 듯한 발톱. 그 아름다운 발톱이 횃대를 부여잡고 있다. 그 순간 내 앞에서 문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목을 좌우로 갸우뚱거린다. 갸우뚱거리던 목을 일순간 고추 세우고 앞으로 내미는가 싶더니 하얀 날개를 움직인다. 문조는 이윽고 맞은편 횃대에 안착했다. 찌찌 하고 울음소리를 낸다. 맞은편 횃대 위에서 문조는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나는 세수를 하러 세면장으로 향했다. 돌아오며 부엌 찬장을 열고 어젯밤 미에기치가 사다 준 좁쌀 봉지를 꺼내 모이 그릇에 담았다. 다른 하나의 그릇에는 물을 담아들고 서재 툇마루로 나왔다. 미에기치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어젯밤 문조에게 먹이를 줄 때 주의할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미에기치는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문을 열면 문조가 도망갈 수도 있음을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새장의 문을 열면서 왼손으로는 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밖에서 출구를 막는 모양이어야만 문조의 도망을 막을 수 있다. 미에기치는 시범삼아 새장문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손을 쓰면서 문을 여는 방법까지는 괜찮았으나 그 과정에서 모이 그릇을 어떻게 새장에 넣는지는 깜빡 잊고 묻지 않았다. 나는 방법이 없어서 모이 그릇을 집은 채로 새장문을 살살 밀어 올렸다. 들어 올리는 것과 동시에 왼손으로는 열린 문틈을 재빨리 막았다. 그 순간에 문조는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찌찌 하고 운다. 나는 출구를 막은 왼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사람의 허점을 노려 도망갈 세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왠지 문조가 가엾어졌다. 미에기치가 내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큰 손을 새장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문조는 갑자기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다. 가늘게 껍질을 벗긴 대나무 횃대 위에 흰털이 흩날릴 정도의 날개짓이었다. 나는 갑자기 나의 큰 손이 싫어졌다. 좁쌀 그릇과 물종지를 횃대 사이에 놓자마자 나는 손을 급히 빼버렸다. 손을 빼버리자 새장문이 저절로 닫혔다. 문조는 횃대 위로 돌아가 앉았다. 흰목을 갸우뚱거리며 새장 밖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움츠린 목을 빼어 발 아래 있는 좁쌀과 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밥을 먹으러 안방으로 갔다. 그 즈음 나는 소설 창작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소설 창작에 매달렸다. 책상 앞을 떠난 적이 없었다. 조용할 때는 종이 위를 달리는 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절간과도 같은 서재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펜이 주는 고독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느끼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 아니 펜 소리를 멈추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내 머리를 지배할 때도 있다.
소설의 장면 장면이 나를 고민에 빠뜨리기도 하고 상념해졌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우고 턱을 괴고 물끄러미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게 버릇처럼 되어 있다. 황량한 들판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괴었던 턱을 풀고 다시 창작에 몰두한다.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괴었던 턱을 두 손가락으로 잡아 튕겨본다. 그 순간 툇마루에서 문조가 찌요 찌요 하고 운다. 펜을 놓고 나가보니 문조는 횃대에서 내 쪽으로 고꾸라질 듯한 자세로 흰 가슴을 내어놓고 찌요 하고 운다. 미의 기치가 들었다면 분명 감탄할 만한 어여쁜 목소리로 찌요 하고 운다. 미의 기치가 문조를 가져오던 날 그는 문조가 길들여지면 찌요 하고 운다고 몇 번인가 말하고 돌아갔다. 나는 다시 새장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문조는 부풀어 오른 목을 두세 번 갸웃거린다. 그러고는 흰 몸체가 갑자기 횃대 위에서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발톱이 모이그릇 가장자리에 삐죽 나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새끼손가락으로 건드려도 뒤집힐 듯한 조그만 모이그릇은 문조가 내려앉아도 아무런 요동이 없다. 문조는 역시 가벼운 새다. 얇게 깔린 눈과 같이 가볍기 그지없다. 문조는 불쑥 부리를 모이그릇으로 가져간다. 그러고는 두세 번 부리를 좌우로 흔들어댄다. 보기 좋게 넣어둔 좁쌀이 새장 바닥으로 쏟아진다. 문조는 부리를 쳐든다. 목 부근에서 희미한 소리가 난다. 다시 부리를 모이그릇에 쳐박는다. 희미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재미있다.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부드럽고 온화한 것은 물론 날렵하기까지 하다. 제비꽃과 같이 조그만 사내가 금방망이로 바둑돌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라고나 할까. 부리는 보랏빛이 10개 뒤섞인 붉은 빛이다. 그 붉은 빛이 모이를 쪼아먹는 부리끝 정도로 내려가면 흰색에 가까워진다. 상하에서 보이는 흰빛과 흡사하다. 부리가 좁쌀로 들어갈 때는 동작이 매우 빠르다. 부리 좌우로 훅 뿌려지는 좁쌀 역시 가벼워 보인다. 문조는 좁쌀 안으로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자세로 보아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문조는 몸을 역으로 떨어뜨리고도 태연하게 먹이를 쪼아먹고 있다. 그 상태에서도 목을 좌우로 흔들기까지 한다. 새장 바닥에 떨어진 좁쌀 알갱이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모이 그릇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게 때문이리라. 모이 그릇의 직경은 5cm 정도였다. 나는 서재로 돌아왔다. 종이 위에 내 외로운 마음을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소설을 쓰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툇마루에서는 문조가 찌요 하고 운다. 때로는 찌요 찌요 운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저녁 무렵 문조가 물을 마시는 걸 보았다. 가녀린 발을 모이그릇 가장자리에 걸치고 어여쁜 부리에 묻힌 물 한 방울을 정성 들여 넘기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물 한 종지로 일주일은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새장을 상자로 덮어두었다. 잠자기 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을씨년스러웠다. 달이 떠 있고 서리가 내리고 있다. 문조는 상자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역시 늦게 일어났다. 상자에서 새장을 밖으로 꺼냈을 때는 이미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문조는 상자 안에서 이미 눈을 뜨고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문조는 전혀 불만이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새장을 밝은 곳으로 꺼내자마자 문조는 눈이 부신 듯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목을 갸우뚱거리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옛날 나는 아름다운 한 여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책상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자 나는 그녀를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몰래 그녀 곁으로 달아가 보랏빛 허리띠로 그녀의 목 언저리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때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과 달리 그녀의 눈매와 입가에는 엷은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이 부조화를 감추려는 듯 그녀는 아름다운 목을 어깨까지 움츠리고 있었다. 문조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 옛날 아름다웠던 그녀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지금 그녀는 이미 결혼하여 내 옆에 없다. 내가 허리띠로 장난을 친 일은 그녀의 결혼이 결정되고 난 후의 일이다. 모이 그릇에는 아직 좁쌀이 꽤 들어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껍질도 많이 섞여 있다. 물그릇에는 좁쌀 껍질이 가득 떠 있어서 매우 더러웠다. 물을 갈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큰 손을 세장 안으로 들이밀었다. 내 딴에는 조심한다고 하였으나 문조는 놀랐는지 날개를 퍼덕였다. 나는 나로 인해 문조의 깃털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미안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좁쌀 껍질을 깨끗이 불어냈다. 불어낸 껍질을 찬바람이 어딘가로 휘몰아갔다. 물 역시 갈아주었다. 수돗물이어서 매우 찼다. 그날은 온종일 외로운 팬소리와 함께 보냈다. 그 사이사이로 문조가 내는 찌오찌오 소리가 들려왔다. 문조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외롭기 때문에 우는 걸까? 그러나 문조가 있는 툇마루로 나가보면 문조는 횃대 사이를 정신없이 날아다닐 뿐이었다.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은 느낄 수 없었다. 밤에는 세 장을 상자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잠에서 깨어나니 밖은 서리로 가득했다. 문조 역시 눈을 떴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어날 기운이 내게는 없었다. 베갯머리에 있는 신문을 집어들기도 귀찮을 정도였다. 그래도 담배 하나에 불을 붙였다. 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상자에서 문조를 꺼내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담배 연기의 궤적을 쫓았다. 그러나 담배 연기에서 내가 본 것은 그 옛날 그녀의 모습이었다. 목을 움츠리고 눈을 가늘게 뜬, 거기다가 눈썹을 살짝 찡그린 그 옛날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이불 위에 일어나 앉았다.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툇마루로 나갔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열고 문조를 꺼냈다. 문조는 상자에서 밖으로 나오며 찌우찌우 울었다. 미에기치의 설명에 따르면 문조는 길들여지면서 주인 얼굴을 보는 순간마다 운다고 한다. 실제로 미에기치가 지금 기르고 있는 문조는 주인인 미에기치가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찌오찌오 운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에기치가 손가락에 먹이를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먹어치운다고 한다. 나도 언젠가는 내 손가락으로 문조에게 먹이를 주고 싶다. 다음날 아침 역시 늦잠을 잤다. 그 옛날의 여인도 이제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세수를 마치고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툇마루로 나가보니 세장은 이미 상자 위에 있었다. 문조는 횃대 여기저기를 재밌다는 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때때로 목을 빼 세상 구경이라도 하듯 세장 밖을 기웃거린다.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나는 다시 그 옛날의 여인을 떠올렸다. 보랏빛 허리띠로 장난을 쳤던 그녀 역시 목이 길고 늘씬하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을 숙이는 버릇이 있었다. 좁쌀은 아직 남아있다. 물 역시 남아있다. 문조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갈아주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다시 툇마루로 나가보았다. 식사 후 운동 삼아 툇마루 주위를 산책하며 책을 구상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툇마루로 나가보니 좁쌀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물도 역시 온통 진흙탕이다. 가지고 간 책을 툇마루에 던져놓고 급히 먹이와 물을 갈아주었다. 다음날 역시 늦잠을 잤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난 후까지도 나는 툇마루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서재로 돌아와서도 툇마루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어제처럼 집안 식구 중 누군가가 세 장을 상자에서 꺼내놓지는 않았는지 툇마루 쪽으로 얼굴만 돌려 바라보니 과연 세 장은 밖으로 나와 있다. 게다가 모이나 물도 누군가가 갈아준 상태였다. 나는 안심하고 서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문조가 찌오찌오 울었다. 나는 시선을 다시 툇마루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나 문조는 두 번 다시 울지 않았다. 외로운 표정을 짓고 창문 너머 뜰을 바라다볼 뿐이다. 나는 마침내 책상 앞으로 몸을 돌릴 수 있었다. 서재하는 전과 변함없이 사각사각 펜소리가 이어진다.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이제 막바지다. 손가락 마디가 차갑다. 아침에 화로에 묻어두었던 벚나무 숯이 하얗게 타들어가면서 이미 꺼져 있다.
사스마에서 만들었다는 산바리에 걸쳐있는 쇠주전자는 차갑게 식어 있다. 숯이 들어있던 바구니는 비어 있다. 손뼉을 쳤지만 부엌까지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조는 횃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숯바구니를 툇마루에 내려놓고 허리를 구부려가며 문조를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아무리 뜯어다보아도 문조의 발은 한 개였다. 문조는 화려한 하나의 발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 채 묵묵히 세장 안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조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던 미에기치도 이것만은 빠뜨렸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숯바구니에 숯을 채워서 돌아왔을 때에도 문조의 발은 하나였다. 나는 차가운 툇마루에 서서 문조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문조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소리도 내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하자 문조는 동그란 눈을 점점 가늘게 뜬다. 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재로 돌아오려고 발을 떼는 순간 문조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동시에 하얀 가슴 속에서 발 하나가 불쑥 나왔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화로에 숯을 넣고 불을 피웠다. 소설 쓰기는 점점 더 내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아침에는 여전히 늦잠을 잔다. 아내가 문조를 돌보아준 적이 있어서 내 책임도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아내가 문조를 보살펴주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나서서 문조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준다. 새장을 상자에서 꺼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녀나 아이들을 불러서 시키는 경우도 있다. 나는 요즘 문조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툇마루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새장 앞에 서서 문조를 세심하게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문조는 좁은 새장 안에서 답답한 듯한 표정은 짓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횃대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만족하는 듯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쬐며 몇 번이고 울어댄다. 그러나 미에기치가 말했듯 주인인 나를 보고 우는 기색은 없다. 내 손가락에서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분이 좋을 때에는 빵 부스러기를 집게 손가락에 묻혀서 대나무 사이로 들이밀어 보지만 문조는 결코 다가오지 않았다. 이럴 때는 상심이 되어 대담하게 손가락을 문조 쪽으로 다시 들이밀어 보지만 문조는 내 굵은 손가락에 놀랐는지 날개를 정신없이 퍼덕이며 새장 안을 휘돌 뿐이다. 두세 번 시도해 본 후 나는 갑자기 문조가 애처로워졌다. 문조가 굳이 싫어하는 일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시도를 영원히 단념해버릴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재주를 갖고 있는 새가 과연 있을까 의심이 든다. 아마도 고대의 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미에기치가 거짓말을 했음에 틀림없다. 어느 날 서재에서 여느 때처럼 시시한 소설을 적어 내려가고 있자니 문득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툇마루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인이 긴 비단 옷자락을 끄는 듯한 소리로도 들리지만 여인이 옷을 끄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범상치 않다. 무슨 소리라고 하면 좋을까? 구중 궁궐을 걷는 귀인의 옷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귀인의 옷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소설을 옆으로 밀쳐두고 펜을 손에 든 채 툇마루로 나가보았다. 그 소리는 문조가 미역을 감는 소리였다. 문조가 미역을 감고 있는 물은 깨끗한 물이었다. 문조는 가는 발을 물그릇 가운데 담그고 가슴 부분까지 물을 적시고 있다. 때때로 하얀 날개를 좌우로 활짝 펼치며 물그릇에 자신의 배를 담그기도 한다. 그러고는 온몸의 털을 한꺼번에 흔들어댄다. 물이 어느 정도 몸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물그릇 가장자리로 휙 날아오른다. 얼마 동안 횃대 위에서 몸을 말리고는 다시 물그릇으로 뛰어든다. 물그릇의 지름은 5cm 정도에 불과하다. 물그릇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꼬리나 머리 등은 물그릇 바깥에 있다. 물에 젖는 곳은 발과 가슴뿐이다. 그래도 문조는 미역 감기에 열심이었다.
나는 문조가 갑자기 가엾어졌다. 얼른 문조가 미역 감을 때 쓰는 허름한 세장을 꺼내왔다. 문조를 허름한 세장으로 옮겼다. 그 다음 물뿌르개를 들고 목욕탕으로 가서 수돗물을 가득 담가왔다. 나는 조급증에 걸린 듯 물뿌르개로 세장 위에 물을 뿌려댔다. 물뿌리개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무렵 문조의 하얀 날개에서는 물방울이 구슬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조는 끊임없이 눈동자를 깜빡이고 있었다. 그 옛날 보랏빛 허리띠로 놀려주었던 여자가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장난을 쳤던 적이 있다. 자그마한 손거울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의 얼굴에 봄 햇살을 반사시키자 여인은 발그스름해진 목을 들었다. 그러고는 가는 팔로 이마를 가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였다. 문조와 이 여인은 아마도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문조는 상황에 익숙해진 듯 자주 지저윈다. 그러나 나는 자주 문조를 보살피는 일을 잊어버리곤 했다. 어느 때는 모이 그릇이 좁쌀 껍질 투성이인 적이 있다. 어느 때는 세장 바닥이 똥으로 가득한 적도 있다. 어느 날 밤에는 모임이 있어서 귀가가 늦었는데 겨울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툇마루가 환한 상태에서 세장이 상자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 한 구석에 횃대가 있었고 횃대 위에는 흰 물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것이 새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세장을 상자 안에 넣어주었다. 이튿날 문조는 여느 때처럼 기분 좋게 지저귀었다. 그 후로도 나는 추운 밤에도 세장을 상자에 넣는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소설 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툇마루 쪽에서 탁 하고 물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소설 쓰기에 빠져 있었다. 하찮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내가 나간다 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약이 오르는 일이다.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든 시각은 12시가 지나서였다. 화장실 가는 길에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툇마루로 발길을 돌렸다. 세 장은 상자 위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옆으로 나뒹군 채였다. 물그릇과 모잇그릇 역시 엎어져 있다. 좁쌀은 툇마루 구석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횃대는 대나무 사이로 삐죽 붉어져 있다. 문조는 세 장이 붉어져 나온 대나무 자락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내일부터는 이 툇마루에 고양이를 들여놓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이튿날 문조는 울지 않았다. 나는 좁쌀을 수북이 넣어주었다. 물그릇에도 물이 넘칠 정도로 넣어주었다. 문조는 횃대 위에 한 발로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에기치에게 편지를 쓰려고 두세 줄 적어 내려가는데 문조가 찌찌 하고 운다. 나는 펜을 멈추었다. 문조가 다시 찌찌 운다. 나가보니 물도 먹이도 꽤 줄어있다. 편지는 그 순간 찢어버렸다. 다음 날도 문조는 울지 않았다. 문조는 횃대에서 내려와 세장 바닥에 배를 깔고 앉아있다. 가슴 부분이 조금 부풀어 오른 듯한데 그 위에 조그만 털들이 내 눈을 어지럽혔다. 나는 이날 아침 미에기치에게서 만나자는 편지를 받았다. 약속 시간이 10시여서 문조를 그 상태로 방치해두고 집을 나섰다. 미에기치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일이 길어져 함께 점심과 저녁 식사를 했다. 게다가 내일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경이었다. 나는 일이 바빠서 문조에 관한 모든 일을 잊고 있었다. 피곤했으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어제 미에기치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본인이 아무리 쉽게 승낙했다고 해도 그런 곳에 시집 보내는 것은 뒤끝이 좋지 않다. 아니, 아직 아이니까 어디든지 부모가 가라고 하면 갈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일단 한번 가버리면 쉽게 나올 수는 없다. 세상에는 처음 만족해야 하다가 곧 불행에 빠져드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양치질을 했다. 아침을 먹고 일을 매듭 지으려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현관에서 외투를 벗고 복도를 통해 서재로 들어갈 생각으로 툇마루로 나가보니 세 장이 상자 위에 올려져 있다.
그러나 문조는 세장 바닥에 몸이 뒤집혀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 뻣뻣하게 굳은 두 발은 배와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 마치 막대기를 보는 듯했다. 나는 세장 옆에 서서 문조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눈은 벌려도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굳게 감고 있다. 눈꺼풀은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다. 모이 그릇에는 좁쌀 껍질만이 수북이 쌓여 있다. 알맹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물그릇은 바닥에 빛이 반사될 정도로 말라붙어 있다. 서편으로 기운 해가 비추는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세장에 내리비친다. 세장 받침대의 오칠은 언젠가 미에기치가 말한 대로 검은 빛깔이 벗겨지고 붉은 빛을 띠고 있다. 나는 겨울의 빛을 받아 붉은 빛이 선명한 받침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비어있는 모이 그릇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질러져 있는 횃대에 허무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밑에 누워있는 문조를 바라보았다.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으로 세장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한가운데 세장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세장문을 열었다. 큰 손을 세장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문조를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깃털이 매우 차가웠다. 문조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세장에서 빼냈다. 문조는 내 손바닥 위에 조용한 자태로 누워있다. 나는 손바닥을 편 채로 한참 동안 죽은 문조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문조를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손뼉을 쳤다. 16살 소녀가 네 하고 대답하며 달려온다.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며 내 처분을 기다린다. 나는 방석 위에 있는 문조를 소녀 앞에 내팽개쳤다. 소녀는 고개를 떨군 채 방바닥만 내려다본다. 나는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문조가 죽어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하녀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하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나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에기치에게 엽서를 썼다. 집안 식구들이 먹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조가 죽어버렸네. 내가 부탁도 하지 않은 물건을 세장 안에 집어넣지를 않나. 더욱이 먹이를 주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다. 등의 내용이었다. 나는 하녀에게 엽서를 주며 우체통에 넣고 오라고 시키고 문조 역시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하녀는 어디로 치워버리느냐고 물었다. 어디든 내 마음대로 치워버리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하녀는 문조를 부엌으로 가져간다. 얼마 되지 않아 뒷뜰에서 아이가 문조를 묻는다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원 청소를 하러 온 청소부가 아가씨 이곳이 좋겠지요 하고 말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서재에서 써지지도 않는 소설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왠지 머리가 무거웠다. 10시경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세수를 하며 뒷뜰을 바라보니 어제 청소부의 목소리가 들렸던 곳에 조그만 표지가 서 있다.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다. 남학신을 신고 응달 쪽에 내린 서리를 밟으며 가까이 가보았다. 이곳은 밟으면 안 됩니다. 라는 문구였다. 후데코의 필적이었다. 오후에 미에기치로부터 답장이 왔다. 문조는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집안 식구들이 나쁘다거나 잔혹하다는 등의 내용은 일체 없었다.
나쯤의 소새끼 문조 1908년 몽시비아 나쯤의 소새끼 소설 전집 노재명 옮김 하늘 연못 수록